내까지 깨. 어딜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점호가 끝난 뒤에 싸늘한 창고 안. 황태식 상병의 목소리가 먼지 쌓인 공기를 찢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한 권위와 상대를 짓누르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그 앞에는 이제 갓 자대에 배치된 지 일주일 된 김민석 이병이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아니라 순전한 공포가 그의 몸을 지배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이미 몇 대 맞았는지 붉게 부어 있었다. 황태식은 이 X사단의 강철 부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왕이나 다름없었다. 185cm가 넘는 거대한 떡대와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뒤를 봐주는 간부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그의 권력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특히 오늘처럼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신병은 그의 아주 좋은 장난감이었다. 김민석 이병의 죄목은 전역 점호 중 목소리가 작았다는 것, 그리고 감히 자신의 눈을 마주쳤다는 것이었다. 이 새끼가 군기가 빠졌어. 여기가 내 놈 안방인 줄 알아. 황태식이 김민석의 정수리를 손가락으로 세게 튕기며 낄낄거렸다. 그의 주변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껄렁하게 서 있는 병장 한 명과 상병 두 명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 부대의 실세이자 부조리의 중심이었다. 그들에게 신병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용 도구에 불과했다. 창고 구석. 희미한 전등 불빛이 겨우 닿는 곳에 또 다른 신병이 있었다. 이진우, 이병. 그는 이 부대, 아니 군대 전체를 통틀어 봐도 유별난 존재였다. 스무려 덜비라는 늦은 나이에 입대한 그는 두꺼운 뿔테, 안경에 마른 체형. 누가 봐도 평생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을 것 같은 범생이 그 자체였다. 그는 지금 이 살벌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K 소총을 닫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기계적이었다. 총기를 분해하고 기름칠을 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결합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장인처럼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김민석의 울음소리와 황태식의 욕설이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이진우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했다. 황태식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야, 김민석, 너 요즘 PX에서 맛있는 거 혼자 처먹는다며. 선임들은 이렇게 배고파 뒤지겠는데 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부하들을 시켜 김민석의 관물대를 통째로 창고로 끌고 오게 했다. 그들은 김민석의 관물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고 그 안에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어이쿠, 이게 다 뭐야? 초코파이 6포2야. 신병이 아주 호강을 하네. 황태식은 바닥에 떨어진 과자들을 군홧발로 지근지근 밟으며 조롱했다. 그 중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편지 봉투와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도 있었다. 김민석이 울부짖으며 그것만은 안 된다고 기어가려 했지만 다른 상병의 발길질에 저지당했다. 이건 어머니가 보내주신. 어머니, 내 어머니가 네가 군대에서 이따위로 빠져가지고 처맞는 건 아시냐. 황태식은 김민석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그의 주먹이 김민석의 뺨을 향해 날아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던 그 찰나. 그만하시죠.
조용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의 소음을 한순간에 잠재웠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황태식의 주먹이 허공에 멈췄다. 그와 그의 무리들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천천히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진우 이병이 어느새 총기 수입을 마치고 일어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무표정한 얼굴로 두꺼운 안경 너머의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황태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냐? 너 황태식이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다. 신병이, 그것도 이제 갓 일주일 된 신병이, 그것도 저 샌님같이 생긴 놈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한 것이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우는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하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이진우의 그 한마디에 창고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황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신병 주제에, 그것도 28 먹은 고물 신병이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얼굴이 시뻘개져서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하 얘들아. 이것 좀 봐라. 이 미친 새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 나한테 명령했어. 그의 부하들도 따라서 낄낄거렸다. 와, 저 새끼 눈깔 봐라. 완전 맛이 갔네. 진우야, 너 군대 늦게 오더니 개념도 늦게 챙겼냐? 여기가 대학 도서관인 줄 알아. 조롱과 비웃음이 이진우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황태식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황태식은 웃음을 거두고 천천히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진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체격은 2배는 되어 보였다. 그는 이진우의 코앞에서 멈춰서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야, 샌님,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여긴 군대고 나는 내 선임이고 넌 그냥 찌끄레기야. 이진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황태식 상병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군인 복무규율 제14조.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또한 타인의 사유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고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창고 안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한 충격이었다. 신병이 감히 선임 면전에서 규율과 범죄를 운운한 것이다. 그것도 황태식에게. 황태식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이진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말고 대신 자신의 이마로 이진우의 이마를 세게 부딪힐 것처럼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 개새끼가 진짜 돌았나? 황태식의 목소리가 분노로 낮게 깔렸다. 규율 범죄 이 씨발 샌님 새끼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여기서 규율은 나야. 이 새끼야,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이진우를 겁주기 위해 혹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거대한 손바닥으로 이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어디서 좆도 아닌 게 보통의 신병이라면 그 힘에 밀려 나자빠지거나 최소한 몇 걸음 뒤로 물러나야 정상이지만 이진우는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황태식의 힘에 밀려
살짝 비틀어졌던 안경을 무심하게 바로잡을 뿐이었다. 그 순간 황태식은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저 샌님의 안경 너머에 있는 눈빛. 그것은 공포나 복종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지독하게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위화감은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신병 따위가 자신을 얕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눈 안 까내. 황태식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그는 이 28 먹은 샌님을 오늘 완전히 밟아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다시 한번 이진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이진우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황태식조차 예상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폭력을 중단하지 않을 시 정식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이 개새끼가 진짜 미쳤나. 황태식 상병은 보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폭발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신병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을 넘어섰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에 감히 균열을 내려는 시도에 대한 본능적인 반발이었다. 그는 이진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네가 지금 누굴 상대로 협박질이야. 이 샌님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진우의 등이 차가운 창고 벽에 부딪혔다. 안경이 살짝 비뚤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황태식의 일그러진 얼굴을 흥미롭다는 듯이 혹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황태식은 더욱 이성을 잃었다. 이 새끼가 그가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였다. 황상병,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당직 사관인 박중사진, 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황태식과 이진우,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김민석 이병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들 지금 단체로 영창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당장 원상복구 안 해. 황태식은 혀를 차며 이진우를 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는 박중사를 향해 껄렁하게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이 이병놈이 총기 수입하다가 딴 생각하길래 정신 좀 차리라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박중사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니 닥치고 가라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박중사는 이제 막 중사 진급을 앞둔 물중사였다. 그는 황태식의 패거리와 그 뒤에 있는 간부들의 관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웬만하면 그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애꿎은 김민석 이병에게 화를 돌렸다. 김, 이병 넌 뭐가 문제야? 맨날 질질 짜고 다니고 빨리 관물대 정리하고 안 들어가. 김민석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이진우는 묵묵히 그를 도왔다. 박중사는 이진우를 잠시 쳐다보다가 이 이병은 나 좀 따라와 하고는 창고를 나갔다. 황태식은 이진우가 따라 나가는 뒷모습에 대고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렸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샌님 새끼. 내일부터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그날 밤 이후 황태식 상병의 예고는 지독한 현실이 되었다. 이진우 이병에게 특별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의 지옥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집요하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다가왔다. 이진우는
부대 내에서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작업에 최우선으로 투입되었다. 이진우 이병 너 오늘 저기 삼생활관 뒤에 막힌 정화조 뚫어라. 이진우 이병 취사장 배수로에 낀 짬밥 찌꺼기 다 긁어내. 맨손으로. 이진우 이병 오늘 불침번 너 혼자 4시간 풀로 서라. 알겠나? 황태식은 대놓고 그를 괴롭혔다. 특히 악명 높았던 것은 화장실 청소였다. 황태식은 100명이 넘는 대대원이 사용하는 화장실 전체를 이진우 혼자에게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칫솔 하나를 던져주며 비웃었다. 이 칫솔로 저기 소변기 찌든 때까지 다 벗겨내. 내가 이따가 와서 검사한다. 흰 장갑 끼고 와서 먼지 하나라도 묻어 나오면 내 입으로 이걸 할게 만들 줄 알아. 모두가 이진우가 곧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28 먹은 샌님이 이런 육체적, 정신적 모욕을 견뎌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진우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어떤 부당한 지시에도 예, 알겠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대답 외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정화조를 뚫으라는 말에 방독면과 작업복을 FM 야전교범대로 완벽하게 착용하고 들어가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작업을 마쳤다. 취사장 배수로 청소에서는 역겨운 냄새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험실을 정리하듯 구역을 나눠 체계적으로 찌꺼기를 제거했다. 가장 앞권은 화장실 청소였다. 그는 황태식이 던져준 칫솔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고에서 솔과 세제, 고무장갑 등 정식 청소 용품을 규정대로 수령해 왔다. 그리고 그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작전에 가까웠다. 그는 타일의 줄눈부터 변기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완벽하게 닦아냈다. 2시간 뒤 황태식이 거들먹거리며 흰 장갑을 끼고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화장실은 마치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역겨운 냄새는 사라지고 락스 냄새가 상쾌하게 콧가를 찔렀다. 그는 가장 더러운 구석에 손을 넣어 문질러 보았지만 장갑에는 먼지 하나 묻어 나오지 않았다. 황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진우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진우는 그 모든 모욕을 임무로 치환해버렸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황태식에 대한 완벽한 무시였다. 육체적인 괴롭힘도 마찬가지였다. 황태식은 그를 야간 경계 근무에 연속으로 투입했다. 저 샌님 새끼, 잠 안 재우면 며칠이나 버티겠어. 하지만 이진우는 지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4시간의 불침번 근무 내내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는 부동 자세로 복도를 지켰다. 그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다른 병사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기이할 정도였다. 야, 저 이진우, 이병. 진짜 사람 맞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아침 뜀걸음 때 제일 앞에서 뛰어. 그것도 대대장님 속도에 맞춰서. 이진우의 완벽함은 황태식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꺾으려 했지만 꺾이지 않았고 부수려 했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이진우라는 존재는 황태식이 구축해 놓은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물질이었다. 황태식의 분노는 조바심으로, 조바심은 다시 악의로 변해갔다. 한편 이진우는
이 모든 괴롭힘을 묵묵히 받아내는 와중에도 자신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는 황태식이 자신을 괴롭히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종종 부대 내의 특정 장소와 특정 인물에게 향했다. 그의 주요 관찰 대상은 황태식과 그가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보급계의 김하사였다. 이진우는 황태식이 유독 보급 창고와 취사장 근처에서 김하사와 자주 접선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속닥였고 서류를 주고받았으며 가끔은 어두운 밤에 창고에서 무언가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었다. 이진우는 그들의 동선, 접선 시간, 심지어 차량의 이동 패턴까지 모두 파악했다. 불침번 근무는 그에게 완벽한 위장이자 기회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자신의 두꺼운 안경 렌즈 뒤에 숨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냉철하게 관찰했다. 그는 이 부대의 만연한 부조리가 단순한 군기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가 야간 작업으로 위장된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늦은 밤 생활관으로 복귀할 때였다.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그를 다급하게 불렀다. 이병. 이진우 이병. 그를 부른 것은 당직 사관이었던 박중사진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이진우를 비상계단 구석의 어두운 곳으로 끌어당겼다. 박중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약간의 동정심이 어려 있었다. 이병. 내가 충고하는데 그냥 웬만하면 숙이고 들어가.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이진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박중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박중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황태식이 걔 보통 놈 아니야. 걔가 왜 저렇게까지 날뛰는 줄 알아. 걔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너 지금 걔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걔가 시키는 대로 좀 해. 넌 나이도 많아서 군 생활 금방 가잖아. 왜 사서 고생을 해? 응. 박중사의 말은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렸다. 그는 이진우가 불쌍해서 혹은 이 사태에 엮여 자신까지 피곤해지는 것이 싫어서 하는 말일 터였다. 그는 이진우가 황태식의 심기를 건드려서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진우는 박중사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에 담긴 것은 정의감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한 자의 비겁함과 체념이었다. 이진우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긍정인지 아니면 그저 말을 알아들었다는 표시인지 알 수 없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박중사님. 박중사는 이진우의 그 알 수 없는 태도에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이진우는 어둠 속에 잠시 더 서 있었다. 박중사의 경고는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주었다. 황태식은 단순한 말년 깡패가 아니었다. 그는 이 부대에 더 깊이 뿌리 박힌 부패의 행동대장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대장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할 터였다. 이진우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자신의 안경을 고쳤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부대의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로 가득 찼다. 황태식 상병이 배려 차원에서 이진우 이병에게 독점 배정한 야간 경계 근무는 벌써 3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가장 길고 지루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죽음의 시간이었다.
황태식의 의도는 명백했다. 늦은 나이에 샌님을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진우에게 이 시간은 고문이 아니라 기회였다. 그는 10kg이 넘는 방탄조끼와 M16 구형 소총을 메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듯 소리 하나 없었다. 그는 정해진 순찰로를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단 1mm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밤의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세 번째 순찰 바퀴. 그는 생활관 건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다. 바로 문제의 보급 창고 구역이었다. 이곳은 부대 외곽 울타리와 인접해 있어 인적이 드물고 당직 사관의 순찰도 뜸한 곳이었다. 이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다. 그는 정해진 순찰로에서 고의로 이탈했다. 그의 발걸음은 자갈이 깔린 길을 피하고 풀이 자란 흙바닥을 골라 디뎠다. 그의 움직임은 신병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마치 이 부대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최단 거리로 보급 창고의 사각지대로 접근했다. 창고 건물 모퉁이에는 감시용 CCTV 카메라 한 대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저가형 구식 모델로 일정한 패턴으로 좌우를 훑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카메라의 회전 각도와 사각지대를 정확히 10분간 계산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패턴 주기 30초, 좌측 사각 3, 5, 2, 우측 사각 4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각지대 돌파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멈추는 지점 아래 벽면에 부착된 낡은 배전함으로 시선을 옮겼다. 저것이 카메라의 전원과 데이터 라인을 제어하는 허브였다. 그는 카메라가 반대편을 비추는 3, 5초의 순간을 이용했다. 그의 몸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배전함 아래에 달라붙었다. 그는 총기 수입 도구함에서 꺼낸 작은 철사 2개를 꺼냈다. 그것은 단순히 총을 닦는 용도가 아니었다. 그는 배전함의 낡은 자물쇠를 마치 제집문을 열듯 단 5초 만에 소리 없이 해체했다. 배전함 내부의 배선은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속에서 정확히 CCTV로 연결되는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찾아냈다. 그는 가져온 철사를 이용해 능숙하게 2개의 회선을 루프시켰다. 이제 감시실 모니터에는 방금 전 이진우가 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평화로운 창고 화면이 3분간 반복해서 재생될 터였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3분. 그는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져 창고의 육중한 철문 앞으로 이동했다. 철문에는 황태식과 김하사의 재산을 지키는 두꺼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진우는 다시 한번 그의 총기 수입 도구를 꺼냈다. 이번에는 가느다란 텐션 렌치와 피킹 도구였다. 95핀 텀블러. 30초면 충분하지. 찰칵. 경쾌하지만 지극히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그는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우고 문에 귀를 대어 내부의 소리를 확인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정확히 자신의 몸 하나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열고 유령처럼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더 짙은 어둠과 곰팡이 냄새,
그리고 미세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는 그 어떤 조명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도록 잠시 기다렸다. 그의 눈은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곧 희미한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거대한 선반에 쌓인 상자들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그는 이곳의 지도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그의 목표는 창고 안쪽에 위치한 작은 보급계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김 하사가 일과 후에 항상 문을 잠그는 것을 잊는다는 사실을 이진우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캐비닛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곧장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공식적인 보급 물자 현황 장부가 놓여 있었다. 이진우는 장부를 펼쳐보았다. 깨끗한 글씨로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였다. 신병들에게 지급될 전투화 50쪽 정상 지급. 신형 전투복 50벌 정상 지급. 전투 식량 100박스 정상 입고. 이 장부만 보면 이 부대는 전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급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가짜는 항상 완벽한 법이지. 이진우는 책상을 뒤지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책상 위, 먼지 쌓인 프린터 뒤에 숨겨진 낡은 금속 캐비닛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황태식이나 김하사 같은 부류들은 항상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가장 뻔한 곳에 비밀을 숨기는 법이다. 캐비닛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번에도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캐비닛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손때 묻은 검은색 스프링노트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이진우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진짜 장부였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빼돌린 물건들의 목록이 조잡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10월 15일 전투화 20쪽 비급 판정 폐기 처리 황상병 인계. 10월 17일 유류 200리터 훈련용 초과 소모 김하사 처리. 10월 20일 신병용 라면 10박스 유통기한 경과 황. 그들의 수법은 단순하고 대담했다. 신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품 전투화와 전투복은 폐기 처리되어 외부로 팔려나갔고, 그 자리에는 낡고 해진 중고품들이 대신 지급되었다. 심지어 훈련용 유류와 부식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좀도둑질이 아니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이진우는 품속에서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군사 작전용으로 지급되는 특수 장비였다. 그는 차가운 분노를 누르며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의 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의 해당 페이지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 촬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약 1분. 그가 증거 수집을 마치고 카메라를 다시 품속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창고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황태식과 김하사였다. 아, 씨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춥냐. 황태식의 불쾌한 목소리였다. 빨리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황상병님. 저 당직이라 오래 못 비웁니다. 김하사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진우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와 입구에서 가장 멀고 어두운 구석, 거대한 타이어 더미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가 몸을 숨긴 지 정확히 5초 뒤 창고 철문이 끼익 하는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황태식과 김하사가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갈 물건들은 다 준비됐다는 거지. 황태식이 입김을 불며 말했다. 그는 이진우가 열어놓았던 자물쇠를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잠그며 들어왔다. 그럼요. 저쪽 구석에 따로 빼놨습니다. 이번 건 전투화뿐만 아니라 방안 내피까지 있어서 단가가 좀 나옵니다. 헤헤. 김하사가 비굴하게 웃었다. 그들은 이진우가 숨어있는 타이어 더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대편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박스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좋아. 근데 말이야. 김하사. 요즘 그 샌님 새끼 때문에 영 기분이 잡쳤어. 그 이진우 말이야. 황태식이 손전등으로 박스를 비춰보며 말했다. 아, 그 28 먹은 이병 말입니까? 저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조용히 밟아버리시죠. 김하사의 말에 황태식이 침을 뱉었다. 밟아도 밟히지가 않아. 그 새끼는 맷집이 좋은 게 아니라 아예 감각이 없는 놈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했지. 황태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진우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그냥 괴롭히는 걸로는 안 되겠어. 아주 군 생활을 끝장내버려야지. 마침 여기 쓸만한 물건도 많잖아. 김하사가 움찔했다. 황상병님. 설마. 그래. 군용 물품 절도. 이만한 게 없지. 저기 창고 구석에 박아둔 폐급, 야간 투시경 있잖아.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 슬쩍 그 샌님 관물대에 쳐넣고 훈련 때 우연히 발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하하. 황태식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하지만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김하사가 겁을 먹은 듯 말했다. 위험, 뭐가 위험해? 28 먹고 굴러 들어온 샌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아니면 이 부대 실세인 내 말을 믿겠어. 넌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너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테니까. 이진우는 타이어 더미 뒤에서 숨을 죽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황태식의 모든 대화를 단축 카메라에 부착된 고성능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였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전 이만 당직실로 복귀해 봐야겠습니다. 김하사가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가려 했다. 그래, 가봐. 난 물건 좀 더 확인하고 갈 테니까. 황태식은 김하사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박스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가 숨어있는 타이어 더미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진우는 숨을 멈췄다. 황태식은 그의 5미터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타이어 더미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찰칵. 불빛이 황태식의 험악한 얼굴을 잠시 비췄다. 이진우는 황태식의 담배 연기를 정면으로 맞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황태식이 만약 고개를 10도만 돌렸어도 그는 어둠 속에 숨은 이진우의 안경알을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황태식은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뒤 씨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다. 그는 쌓여있는 박스 하나를 발로 툭 차보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창고 밖으로 나갔다. 철컥. 자물쇠가 다시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진우는 황태식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10분 이상을 더 기다렸다.
창고 안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유령처럼 타이어 더미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이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황태식이 자물쇠를 다시 잠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창고의 반대편, 낡은 환풍구로 향했다. 그가 이곳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았다면 그는 아침까지 꼼짝없이 갇혔을 것이다. 그는 환풍구의 덮개를 조용히 제거하고 좁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배전함으로 돌아가 루프시켰던 케이블을 원상복구했다. 감시실의 모니터는 이제 현재의 화면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물쇠를 풀었던 흔적, 배전함을 만졌던 흔적, 환풍구를 통과한 흔적까지 자신이 남긴 모든 미세한 증거들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순찰구역으로 복귀했다. 그의 손목시계는 그가 창고에 머문 시간이 정확히 28분 30초였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생활관으로 복귀하기 직전 그는 자신의 관물대에 잠시 들렀다. 그리고 방금 전 목숨을 걸고 확보한 이 부대의 암 덩어리를 도려낼 증거가 담긴 단추형 카메라를 자신의 전투복 가장 은밀한 곳에 다시 부착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황태식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다. 이진우는 그저 그가 구덩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전날 밤의 한기보다 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황태식 상병의 기분은 매우 좋아 보였다. 그는 아침 점호가 끝난 뒤 이진우 이병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평소의 욕설 대신 기묘한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 샌님, 오늘 하루 아주 기대되지 않냐? 이진우는 그 도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창고에서 들었던 황태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군용 물품 절도, 폐급 야간 투시경. 그 새님 관물대에 쳐넣고 그는 함정이 설치될 것을 알았고 그 함정이 오늘 작동할 것임도 직감했다. 그의 예상대로 황태식의 패거리들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그들은 이진우가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 2인 1조로 움직였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재빨리 이진우의 관물대에 무언가를 집어넣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은 이진우가 일부러 흘려보낸 틈을 타 정확히 30초 만에 이루어졌다. 이진우는 식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관물대 자물쇠에 생긴 미세한 흠집을 놓치지 않았다. 오전 훈련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공기 중의 감도는 인위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황태식은 훈련 내내 힐끔힐끔 이진우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보급계 김하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중대장실 주변을 맴돌았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모든 훈련이 중단되고 전 중대 5분 내 전투장구 착용 후 연병장 집합이라는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다. 훈련 상황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전파한다. 훈련 상황이 아니다. 당직 사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다. 병사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허둥지둥 관물대로 달려갔다. 시발. 또 뭐야 주말도 아닌데. 무슨 일 났나 분위기 족같은데.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이진우는 묵묵히 그러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전투장구를 착용했다. 그는 방탄 헬멧을 착용하며 자신의 옆 관물대를 사용하는 김민석 이병을 보았다.
김민석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손을 떨며 탄창을 제대로 결속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확히 4분 뒤 중대원 전원이 연병장에 집합했다. 중대장 대위은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무기계 박하사와 황태식 상병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중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전 중대원에게 알린다. 방금 우리 중대 무기고에서 심각한 군용 물품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조용히 해 중대장이 고함을 질렀다. 분실된 물품은 야간 투시경 PVS 4K 1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야간 투시경. 그것도 최신형 PVS 4K. 그것은 단순한 비품이 아니었다. 한 점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핵심 전략 물자였다. 이것이 분실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고 관련자 전원이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현재 헌병대가 출동하고 있다. 중대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막 대위로 진급해 중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던 인물이었다. 이런 엄청난 사고는 그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터였다. 그는 어떻게든 헌병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황태식 상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우렁차게 격려했다. 충성 중대장님, 지금 즉시 전 중대원의 관물대를 수색할 것을 건의합니다.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면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장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중대장은 잠시 망설였다. 헌병대가 오기 전에 내부 수색을 하는 것은 월권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좋다. 황상병. 자네 분대원들을 이끌고 즉시 1생활관부터 3생활관까지 모든 관물대를 이 잡듯이 뒤져라. 단, 물건을 부수지는 마라. 명 받았습니다. 황태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생활관으로 달려갔다. 다른 병사들은 연병장에 부동 자세로 남겨졌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연병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찾았습니다. 중대장님, 찾았습니다. 황태식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곧이어 황태식이 검은색 하드 케이스 하나를 들고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중대장 앞에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그 케이스를 높이 들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일생활관. 이진우 이병의 관물대에서 발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에 담긴 것은 충격, 경멸,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었다. 범인이 잡혔다는 안도감. 중대장은 휘청거리며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분실되었던 PVS 4K 야간 투시경이 완벽한 모습으로 들어 있었다. 이럴 수가. 중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진우, 이병.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황태식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광기 어린 분노를 연기하며 이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개새끼, 네가 감히 군용 물품을 훔쳐. 이 샌님 새끼가 미쳤구나. 너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좆될 뻔했잖아. 이 시발놈아. 그는 이진우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듯이 위협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 살벌한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멱살이 잡힌 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황태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나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지독한 경멸과 연민이었다. 그 눈빛에 황태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더 큰 분노로 그것을 감췄다. 중대장님, 이 새끼 당장 헌병대에 넘겨야 합니다. 이런 놈은 군대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황태식의 선동에 겁에 질려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저런 놈은 군사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중대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는 범인을 찾았고 증거도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 사태를 빨리 종결짓고 싶어 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물어보지 않았다. 당장 저자를 포박해 헌병대가 올 때까지 중대장실에 감금한다. 황태식의 패거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이진우의 팔을 뒤로 꺾었다. 플라스틱 수갑 케이블 타이 그의 손목을 거칠게 조였다. 이진우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이라도 되는 듯 묵묵히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진우가 황태식의 부하들에게 끌려 연병장을 가로질러 갈 때였다. 김민석 이병이 울먹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였다. 이진우가 중대장실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황태식이 그의 귓가에 다가와 승리자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오직 이진우에게만 들리는 아기의 찬 목소리였다. 내가 뭐라고 했냐? 샌님, 새끼, 내 군 생활. 이걸로 끝이다. 넌 이제 전과자야. 이 병신아. 하하하. 이진우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중대장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 서 있는 박중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박중사는 이진우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고 이진우는 그 각본의 희생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중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 연병장에서의 소동으로 잔뜩 흥분했던 중대장 대위은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아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이 신병 하나에 의해 벼랑 끝에 몰렸다가 극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안도감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 이병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목은 등 뒤로 결박된 플라스틱 수갑 케이블 타이 때문에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는 제3자처럼 지독하리만치 평온했다. 이진우 이병. 중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PVS 4K. 그게 뭔지는 알고 훔친 거야.
그게 5천만 원짜리 전략물자야. 이 멍청한 놈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아니, 내 군 생활이 끝장날 뻔했다고. 중대장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공허하게 울릴 뿐 그의 권위는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있었다. 이미 사단에 보고했어. 곧 헌병대. 아니, 사단 직할 수사대가 올 거다. 그는 이마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넌 이제 끝이야. 이진우, 알아. 네가 아무리 늦게 군대에 왔어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일이야. 넌 군사 재판에 회부될 거고 최소 10년은 징역이야. 이놈아, 내 남은 인생은 그냥 감옥에서 썩는 거라고. 이진우는 그 모든 저주와도 같은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공포에 질려 자신을 몰아세우는 중대장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사가 히스테리 환자를 진단하는 듯한 냉철함마저 감돌았다. 바로 그 순간 중대장실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즐기던 황태식 상병이 나섰다. 그는 이 연극의 완벽한 조연이자 사실상의 주연이었다. 중대장님, 저런 새끼한테는 말도 아깝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저 새끼 눈빛 안 보입니까? 아직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저런 놈은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사주를 받고 군 기밀 물자를 빼돌리려 한 게 분명합니다. 황태식은 중대장에게 더 강력한 명분을 쥐어주며 이진우를 완벽한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귓가에 조롱과 경멸을 담아 속삭였다. 어떠냐? 샌님 새끼. 네가 나불대던 그 규율이 널 지켜주던가. 넌 이제 그냥 좆된 거야. 중대장은 황태식의 말에 더욱 용기를 얻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맞아. 헌병대에 그렇게 보고해야겠어. 단순 절도가 아니라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이진우, 이병. 네가 모든 걸 뒤집었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방 안의 공기가 이진우의 유죄를 기정사실로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황태식은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고 중대장은 이 사태를 영웅적으로 해결한 지휘관으로서의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 지독한 침묵과 절망의 공기를 깨고 이진우 이병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중대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중대장과 황태식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뭐야. 이 새끼가. 중대장이 당황하며 되물었다. 이진우는 등 뒤로 결박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중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경 렌즈가 형광등 빛을 반사해 그의 눈빛을 가렸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냉철함은 감출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중대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신병이, 그것도 수갑까지 찬 범인이 감히 자신에게 되묻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개새끼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뭘. 이진우는 중대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중대장님께 10초 드립니다. 뭐라고? 제 수갑을 풀고. 이진우는 마치 상급자가 부하에게 명령하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지금 즉시 사단장님께 직통으로 전화를 거십시오. 넬루이트 드린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실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중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이진우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절도죄로 붙잡힌 신병이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그는 황당함에 헛웃음을 터뜨리려 했다. 하지만 황태식은 아니었다. 그는 이진우의 그 알 수 없는 당당함, 그 지독한 평온함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밟아버렸다고 생각했던 샌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 씨발 새끼가. 황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중대장님 앞에서 감히 누굴 협박해. 이 개새끼가. 이성을 잃은 황태식이 포효하듯 달려들었다. 그는 이진우의 저 건방진 안경과 그 뒤의 누나를 박살 내버리고 싶었다. 중대장님, 저 새끼 아가리를 제가 찢어놓겠습니다. 그의 거대한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이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중대장은 안 되라고 외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5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다. 이진우는 여전히 손이 뒤로 묶인 채 날아오는 주먹을 피할 수 없는 완벽하게 무방비한 상태였다. 황태식의 주먹이 이진우의 안경을 박살내기 직전이었다. 이 씨발 새끼가. 황태식의 분노가 담긴 주먹이 이진우의 안면을 향해 쇄도했다. 중대장은 그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눈을 감아버렸고 황태식은 자신의 주먹이 저 건방진 샌님의 안경과 콧뼈를 동시에 박살내는 상상을 하며 쾌감에 젖어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찰나. 파밭. 이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피할 수 없는 각도에서 오히려 주먹을 향해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날아오는 황태식의 주먹 궤도를 1초 만에 읽어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비틀어 황태식의 주먹이 자신의 귀 옆머리를 스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몸을 스프링처럼 낮췄다가 튕기며 묶인 두 손을 방패처럼 들어 올렸다. 우드득. 황태식의 주먹이 이진우의 얼굴 대신 등 뒤로 묶여있던 이진우의 팔뚝과 부딪혔다. 그것은 뼈와 뼈가 충돌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타악. 타악. 동시에 방 안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이진우의 폭발적인 근육 팽창과 충격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는 소리였다. 황태식은 자신의 주먹이 무언가 강철 같은 것에 부딪힌 듯한 고통에, 그리고 그 직후 들려온 정체불명의 파열음에 1초간 멈칫했다. 그 1초는 이진우에게 영원과도 같았다. 자유로워진 이진우의 손은 황태식의 주먹을 움켜쥐거나 밀쳐내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은 번개처럼 움직여 아직도 주먹을 거두지 못하고 당황한 황태식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었다. 그악. 황태식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관절이 뒤틀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거대한 몸이 이진우의 단 하나의 소나기 힘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이진우는 황태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 그는 정확히 황태식이 고통으로 무릎을 꿇을 만큼만 힘을 가했다. 중대장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중대장은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금 전까지 결박당해 있던 신병 이진우가 멀쩡히 서 있었고 이 부대의 왕이었던 황태식 상병이
그 신병의 손에 손목이 붙잡힌 채 무릎을 꿇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두 동강난 플라스틱 수갑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진우는 황태식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황태식을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흐트러진 자신의 전투복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아까 황태식의 주먹에 살짝 비뚤어진 안경을 벗어 품에서 안경 닦기를 꺼내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그 침착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과 맞물려 중대장과 황태식에게는 지독한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안경을 다시 쓴 이진우는 중대장이나 황태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전투복 상에 가슴 주머니 안쪽의 실밥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훈련병의 복장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방수 처리된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검은색의 금속으로 된 작은 물체를 꺼냈다. 탁! 이진우는 그것을 중대장의 책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묵직한 무게가 실린 그것은 책상 위를 울리며 중대장의 넉나간 시선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검은색 무광 코팅이 된 티타늄 재질의 카드였다. 카드 중앙에는 대한민국군의 심장부를 상징하는 날카로운 독수리와 칼, 방패가 어우러진 합동참모본부 JCS의 문장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 고딕체로 새겨진 두 단어. 감찰실 OFFIC 오에프드 아인스펙터 제너럴. 중대장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합참 감찰실. 그것은 전군의 모든 장병이 심지어 장성들조차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군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직이었다. 그들은 사단장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이 총장의 명 하나로 부대를 해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곳이었다. 육군. 소령. 이진우. 이진우의 목소리가 중대장실을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어눌하고 기어들어가는 신병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뼛속까지 군인인 야전 장교의 날카롭고 위압적인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는 중대장의 넋이 나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감찰실 소속 특별감찰관. 중대장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소령, 합참, 감찰관. 그 세 개의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28 먹은 샌님 신병. 그것은 위장이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 부대의 만연한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합참에서 직접 암행어사를 파견한 것이었다. 대위. 이진우가 중대장을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중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한 계급 위. 그것도 합참 소속의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대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귀관을 직무유기 및 부조리 방조, 동조 혐의로 직위 해제한다. 흐억. 중대장은 의자 등받이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그의 군 생활은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엘리트 코스는 방금 전 이 한마디로 완전히 끝장났다. 그리고 이진우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는 황태식에게로 향했다.
황태식은 소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뇌가 정지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너, 황태식 상병. 이진우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황태식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넌 지금부터 군형법 제48조 상관 폭행, 제52조의 이가혹행위, 제58조 군용물 절도 및 절도 미수, 그리고 이진우는 황태식의 멱살을 잡았던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현행범 체포한다. 이진우 소령의 차가운 선고가 중대장실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황태식 상병의 뇌는 그 단어들의 조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소령, 합참, 감찰관, 체포, 이 모든 것이 28 먹은 저 샌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짠 완벽한 각본이 저 사냥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무슨 개소리야. 내까지 깨. 소령이라고 이 개새끼가 끝까지. 황태식이 공포와 부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쥐어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맹수 같던 예전의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린 개의 비명처럼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감히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전 중대장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의자에 파묻힌 채 책상 위에 놓인 이진우의 티타늄 신분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합참 감찰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올라가고 싶었던 엘리트 코스의 종착점이자 동시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단두대였다. 그리고 지금 그 단두대의 칼날이 자신의 목에 떨어졌다. 이진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황태식을 짐짝처럼 밀쳐내고 중대장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중대장의 의자에 앉는 대신 책상 모서리에 가볍게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레드폰이라 불리는 사단 내 직통 전화를 무시하고 일반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10개가 넘는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이 사단 내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군의 최상층부 합동참모본부와의 직통 라인이었다. 통신보안 필승. 이진우의 목소리는 방금 전 중대장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차갑고 정확하며 일말의 감정도 싣지 않은 합참 감찰실 이진우 소령입니다. 네, 총장님. 방금 전 클린실드 작전 최종 목표 확인 및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2단계 진입 요청드립니다. 황태식과 중대장은 총장님이라는 단어에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존재. 군의 최고 정점이 이 샌님의 전화 한 통에 응답하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X사단 본부가 아니라 예하 XXX 연대 본부입니다. 지금 즉시 JCS 직할 특별수사대 SIU의 현장 진입 및 통제 승인 바랍니다. 네. 목표물 전원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필승. 이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통화한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30초는 황태식과 중대장에게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JCS 특별수사대 사단 헌병대나 기무사가 아니었다.
군의 심장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성급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군 검찰의 특수부였다. 그들이 이곳으로 온다고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채 곱씹기도 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진동이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순식간에 지축을 울리는 굉음으로 변했다. 그것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최소 3대 이상의 블랙호크 UH-60 헬기가 저공 비행하며 부대 상공을 뒤덮는 듯한 전쟁 영화에서나 들릴 법한 압도적인 소음이었다. 중대장실의 낡은 창문이 맹렬한 바람과 소음에 미친 듯이 떨리며 탈탈탈 소리를 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쿠웅, 쿠웅. 그때였다. 헬기 소음을 뚫고 중대장실의 얇은 합판 문이 경첩제로 뜯겨져 나가며 안쪽으로 쓰러졌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군용 폭약으로 경첩을 날려버린 파열음이었다. 연기와 먼지 사이로 검은 유령 같은 형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반 병사들의 얼룩무늬 전투복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대테러 전투복, 방탄 헬멧,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MPO 기관단총과 KO 권총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팔뚝에는 JCSSRU 합참직할 특별수사대라는 선명한 패치가 붙어 있었다. 전원 손들어 엎드려 지금 즉시 엎드려 헬기 소음을 뚫고 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황태식과 중대장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짐승처럼 엎드렸다. 그들의 군 생활 중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전적인 위압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이진우에게 하려 했던 신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공권력의 공포를 실감했다. 하지만 그 위압감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대원이 책상 모서리에 앉아있는 이진우를 발견하고는 즉시 수신호를 보냈다. 아군, 블루, 아군이다 작전관님, 이진우 소령 확인. 모든 총구가 천장으로 향했다. 팀장이 헬멧의 고글을 벗고 이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헬기 소음 속에서도 들릴 만큼 우렁차게 격려했다. 충성 소령 이진우 동지 합참 직할 SIU 제1팀장. 박대위 명령 대기 중입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닥에 짐승처럼 엎드려 이미 바지에 오줌을 지렸는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두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두 놈이 핵심 타깃이다. 황태식 상병. 그리고 XXX 대위.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황태식은 상관 폭행 및 모욕, 가혹행위, 군용물 절도, 공모 및 무고 혐의. XXX 대위는 직무유기 및 부조리 방조, 증거인멸 동조 혐의, 즉각 체포한다. 명령 접수. 박 대위가 손짓하자 육중한 최고의 대원 2명이 황태식에게 다가갔다. 황태식은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다. 자, 잠깐만요. 나는 그냥 장난, 실수, 오줌. 아니, 살려주세요. 으악. 대원들은 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황태식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켜 팔꿈치 관절을 꺾어 등 뒤로 돌렸다. 악, 팔, 부러져요. 살려주세요. 으아악. 황태식의 거대한 몸이 종이 인형처럼 구겨졌다.
대원들은 그의 울부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시끄럽다. 이 새끼야. 넌 지금부터 묵비권 행사해. 그들은 황태식을 문자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갔다. 그의 군합발이 중대장실 문턱과 복도 바닥에 긁히며 드드득 소리를 냈다. 연병장에서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신병들 위에 군림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려 오물을 지린 한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다. 중대장은 그나마 장교라는 이유로 조금 더 신사적인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그 신사적인 대우란 그의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고 고개 숙여라는 말과 함께 머리를 눌러 수갑을 채우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끌려나갔다. 나는 억울해. 난 몰랐다고. 으허허. B팀과 C팀은 이진우가 박대위에게 물었다. B팀. 보급 창고에서 보급계 김하사 체포 완료. C팀. 일생활관에서 황태식 상병의 공범으로 지목된 3명 병장일. 상병 이 전원 확보했습니다. 전원 저항 없었습니다. 박대위가 간결하게 보고했다. 사단 헌병대 및 지휘 계통은 저희가 진입하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통제, 격리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잘했다. 이진우가 짧게 말했다. 그가 창고에서 들었던 그리고 그동안 관찰했던 모든 부패의 고리들이 단 10분 만에 일망타진되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의 광경은 더욱 가관이었다. 헬기 3대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해 있었고 그 주변을 검은색 JCS 작전 차량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전 중대원은 중대 건물 벽을 따라 엎드려 뻗쳐 자세로 통제되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부대가 적에게 점령당했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김민석 이병만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SIU 대원 중 하나가 그를 따로 불러내고 있었다. 내가 김민석 이병인가? 김민석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 소령님께서 널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셨다. 이쪽으로 와라. 넌 이제 안전하다. 의료반이 대기 중이니 가서 진단받아. 김민석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이진우 소령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뒷모습은 그가 알던 어리숙하고 나이 많은 새님 신병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자 모든 것을 집어삼킨 태산 그 자체였다. 황태식과 그의 패거리들 그리고 중대장과 김하사는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검은색 복면이 씌워진 채 헬기에 태워졌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 모든 재앙을 가져온 신병 이진우가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헬기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모습뿐이었다. 두두두두. 헬기 3대가 굉음을 내며 다시 수직으로 이륙했다. 그들은 부패의 증거이자 이진우의 사냥감이었다.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헬기의 맹렬한 바람이 만들어낸 흙먼지만이 자욱하게 남아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이진우는 그 먼지 속에서 땀과 먼지로 얼룩진 안경을 벗어 닦았다.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헬리콥터 3대가 싣고 간 것은 단순히 부패한 간부와 병사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를 수년간 짓눌러왔던 공포와 부조리의 상징 그 자체였다. 헬기의 굉음이 완전히 사라진 연병장에는 흙먼지와 함께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중대원들은 여전히 벽을 따라 엎드려 뻗쳐 자세로 통제되고 있었지만 그들을 억압하던 SIU 대원들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이진우 소령은 더 이상 신병의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구 중대장실로 잠시 들어가 자신의 위장용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소령 이진우의 이름이 밝힌 완벽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방금 전까지 황태식의 주먹에 스쳤던 낡은 안경 대신 날카로운 무태안경을 착용했다. 그가 다시 중대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는 이 부대의 그 누구와도 이질적인 차가운 강철 같은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SIU 팀장인 박대위가 그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소령님, 현장 통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중대원들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박대위의 눈에는 방금 전의 급박함 대신 이 젊은 합참 소령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연병장에 엎드린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연병장 중앙, 방금 전까지 구 중대장이 서 있던 연단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박대위가 그에게 확성기를 건넸다. 치익 하는 소음과 함께 이진우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 중대원, 모두 일어선다. 병사들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낯선 장교를,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나측은 그들이 샌님이라고 불렀던 그 얼굴을 혼란스럽게 쳐다보았다. 나는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이진우 소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기계음처럼 차갑게 퍼져나갔다. 여러분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부대에 만연했던 암적 존재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하지만 나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에 찬 술렁임이 일었다. 이진우는 그들의 공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황태식 상병의 괴롭힘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심지어 동조했을 것이다. 혹은 김하사의 물자 절도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을 세 부류로 나눌 것이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황태식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둘째, 불의를 목격하고도 방관한 자. 셋째, 그들에게 고통받은 피해자. 그의 시선이 연병장을 훑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미 저 헬기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그는 확성기를 내리고 박대위에게 명령했다. 김민석 이병, 그리고 박중사 진을 내 사무실로, 아니, 이 사무실로 데려와라. 나머지는 전원무기 반납 후 생활관에서 대기시킨다. SIU 대원들이 각 생활관을 통제할 것. 그 어떤 사적인 대화도 금지한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이진우는 구중대장실, 아니 이제는 합참 임시 현장 지휘소가 된 그곳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황태식이 심어놓았던 PVS 4K가 증거물 1호로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창고에서 확보했던 검은 장부와 자신의 단추형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 증거들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여보내. SIU 대원이 문을 열자 잔뜩 겁에 질린 두 사람이 들어왔다. 김민석 이병과 박중사진이었다. 김민석은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면 박중사 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샌님이라고 얕잡아 봤던, 그냥 숙이고 들어가라고 충고했던 그 신병이 사실은 자신 따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합참의 소령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먼저 김민석 이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에서와 달리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다. 이병. 네. 김민석이 경기를 하듯 대답했다. 고개 들어라. 넌 이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핵심 증인이다. 널 위협하던 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넌 이제 안전하다. 이진우는 박대위에게 고갯짓했다. 박대위가 김민석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봐. 병사 양반. 다 끝났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돼. 자네가 본 것, 들은 것, 당한 것 전부. 그 말에 김민석이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흐어엉. 그는 울먹이며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점호 후 창고에서 시작된 집단 구타. 황태식이 자신의 부모님이 보내준 과자와 편지를 군 앞발로 짓밟았던 일. 밤마다 계속된 성희롱에 가까운 언어폭력. 그리고 황상병이 제 월급 통장 카드를 뺏어갔습니다. 김민석의 이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진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것은 그가 파악한 군용 물품 절도와는 또 다른 질이 나쁜 병사 갈취였다. 그 카드로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신고할까봐 제 가족 사진을 찍어서 만약 찌르면 이 사진을 이상한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김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박대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황태식의 죄목 리스트에 협박과 금품 갈취가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이병. 자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수많은 전우를 구했다. 고맙다. 이제 의무실로 가서 쉬어라. 자네는 오늘부로 이 부대 소속이 아니다. 본부에서 자네의 전출과 심리 치료를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다. 김민석은 멍하니 이진우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그는 SIU 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이제 방 안에는 이진우와 박대위,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중사 진만이 남았다. 이진우의 시선이 박중사에게 향했다. 그 시선에는 아까 김민석을 대하던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중사. 네. 넵자네는 간부다. 안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간부의 첫 번째 임무가 뭔가 병력 관리와 지휘입니다. 그런데 자넨 뭘 했나? 이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박중사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자네는 김이병이 짐승처럼 짓밟히는 것을 알면서도 뭘 했지? 황태식과 김하사가 부대 물자를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뭘 했나?
저는 그게 박중사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기억을 상기시켜주지. 이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자넨 내게 그냥 숙이고 들어가라고 했다. 왜 사서 고생하냐고도 했지. 그게 자네가 말하는 병력 관리인가 부조리에 눈 감고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자네의 지위인가. 박중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잘못했습니다. 소령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황상병 뒤에 있는 간부들이 무서워서 저 하나 밉보이면 제 진급이, 제 군 생활이, 내 놈의 진급이, 내 놈이 지켜야 할 병사의 인권보다 중요했단 말인가. 이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내 놈 같은 방관자들이 있었기에 황태식 같은 암세포가 이 부대를 마음껏 좀먹을 수 있었던 거다. 내 놈도 공범이야.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건 다 불겠습니다. 제발. 박중사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빌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가 단순히 황태식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에 뿌리를 뽑으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좋다. 기회를 주지. 자네가 말한 황상병 뒤에 있는 간부들. 그게 누군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라. 자네의 진급이 아니라 자네의 자유가 걸린 문제라는 걸 명심하고. 박중사의 증언은 김민석의 증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사 간의 부조리가 아니었다. 이진우가 확보한 검은 장부는 시작에 불과했다. 황태식과 김하사는 행동대장이었고 그들이 빼돌린 물자는 상납의 일부였다. 박중사는 울면서 모든 것을 풀었다. 보급 물자의 폐기 처리를 최종 승인해준 대대 군수과장 소령, 유류를 훈련용으로 허위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준 연대 작전 참모 중령,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황태식의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호해준 대대장 중령까지. 이진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가 잡은 것은 꼬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몸통으로 향하는 입구였다. 이진우는 박대위에게 명령했다. 박대위, 들었나? 네. 소령님, 모두 기록했습니다. 좋다. JCS 본부에 2차 증원 요청해라. 지금부터 작전은 연대, 아니, 사단 전체로 확대된다. SIU, J팀, 3팀을 추가로 투입하고 즉시 대대장과 연대 작전 참모, 군수과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그들의 모든 통신 기록과 결제 서류를 확보해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박대위가 경례를 붙이고 뛰어나갔다. 이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박중사를 바라보았다. 박중사, 자네는 증언에 협조했으니 주범이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자네의 방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거다. 자네의 중사진 계급장은 오늘부로 박탈이다. 불명예 전역으로 끝나면 다행인 줄 알아라. 박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받아들였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은 이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전쟁을 앞둔 지휘관처럼. 그날 오후 사단 본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JCS 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었다. 황태식 상병,
김하사회, 삼명군용물, 절도, 상관폭행, 가혹행위, 금품갈취, 협박 등 12개 혐의로 군사법원 기소, 전원 파면 및 15년 이상의 중형 확정. XXX 대위 구중대장 직무유기, 부조리 방조, 지휘 태만, 불명예 강제 전역 및 군인 연금 박탈. XXX 중령 대대장 외 이명 연대 참모진 직권 남용, 뇌물수수, 부패 은닉 혐의로 전원 보직 해임. JCS 특별수사대의 구속수감. 이진우 소령이 이 부대에 신병으로 전입 온 지 정확히 1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정의는 그가 흘린 땀방울처럼 차갑고도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이진우 소령이 부대를 뒤집어 놓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부대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 상된 비하를 겪었다. JCS 본부의 직접 지시로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고 그는 부패의 흔적을 뿌리부터 도려냈다. 황태식 일당과 그들의 비호 세력이 사라진 병영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구타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 식당에서는 정량의 배식이 이루어졌고 야간 근무는 공정하게 순환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다. 특히 김민석을 비롯한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야, 김민석, 너 이진우 소령님. 아니, 그때 그 신병 아저씨랑 말해봤냐? 훈련소에서 김민석은 동기들 사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죽고 싶다던 그 병사가 아니었다. 눈빛은 강인해졌고 체격도 제법 다부져졌다. 진짜 괴물 아니냐, 그 어리바리한 안경잡이 책벌레가 봐. 사실은 707특 임단 소령이었다니 우리 사단장보다 끝발 높은 사람이라던데. 신병들은 이제 이진우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가장 약해 보였던 동기가 사실은 이 부대를 심판하러 온 절대자였다는 사실을. 이진우가 부대를 떠나기 전날 그는 정식으로 소령 군복을 입고 신병들을 만났다. 그는 그들의 영웅이었다. 김민석이 대표로 경례를 붙였다. 소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훈계나 연설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다. 신병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진짜 군기는 계급으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규칙을 지키고 내 옆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너희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규율이다. 힘은 남을 누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진우는 김민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김민석 이병, 강해졌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내 자신과 동료들을 지켜라.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완연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진우 소령은 모든 짐을 정리했다. 그가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가 위병소 앞으로 걸어 나오자 검은색 군용 지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부대를 돌아보았다. 한 달 전 이곳은 부패와 폭력, 절망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연병장에서는 신병들이 씩씩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들 곁에는 이제 선임이 된 김민석이 있었다. 김민석은 새로 전입 온 신병의 전투 헬멧끈을 바로 잡아주며
이진우에게 배웠던 그대로를 가르치고 있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규율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다. 그 모습을 본 이진우는 비로소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검은 지프에 올랐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대를 떠났다. 지옥을 정화하고 평화를 되찾아준 신병은 그렇게 떠났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 아닌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절제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이진우 소령이었다면 황태식 상병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강력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